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 나이 62. 남들은 손주 재롱이나 보며 가끔 주말이면 교회로 꽃구경이나 다닐 그런 한가로운 나이라고들 흘려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나에게 허락된 현실은 사시사철 매캐한 먼지만 가라앉는 아파트 거실 구석의 낡은 소파 위가 전부였다. 남편이 평생을 몸담았던 대기업에서 부장 직함을 내려놓고 집구석에 주저앉은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3년 동안 집안의 공기는 단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고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차갑고 무겁게 내 목을 죄어왔다. 남편은 퇴직 직후부터 평생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다 주며 고생했으니 이제는 내가 내 수발을 들 차례라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부려댔다. 눈을 뜨자마자 안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담배 연기를 거실 가득 뿜어대고는 오늘 국은 왜 이렇게 허옇고 짠내만 나냐며 숟가락을 식탁 위로 팽개치기 일쑤였다. 내가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며 틈만 나면 쏟아내는 그 잔소리와 타박은 내 영혼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말려 죽이는 독약과도 같았다. 평생 내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전업주부라는 낙인은 남편이 부리는 독선의 가장 좋은 무기가 되었고 나는 그저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며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자식들조차 이제는 제 살길 찾기 바쁘다며 1년에 명절 2번 얼굴을 비추는 게 고작이었는데 가끔 서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엄마 아빠 성격 평생 안 바뀐 거 알잖아. 이제 와서 어쩌겠어. 그냥 엄마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좀 참고 맞춰주라는 방관자적인 태도뿐이었다. 내가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지어 올린 수만 개의 밥상과 빨래는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의무였고 나는 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 소모되는 월급 한 푼 없는 무급식모에 불과했다는 지독한 자괴감이 매일 밤 밀려왔다. 가슴속에 시커먼 피멍이 들어 감각조차 사라져가던 어느 날 나는 거실 베란다 창밖으로 어스름하게 불이 켜지는 원룸과 골목을 바라보았다. 저 좁은 방 한 칸에서 매일 밤 끼니를 대충 때우며 외롭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불빛을 한참 동안 노려보며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결심을 꺼냈다. 평생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작은 쌈짓돈과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내 손에 꼭 쥐어주었던 빛바랜 폐물들을 전부 정리해 내 힘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겠다는 지독하고도 외로운 결심을 굳힌 순간이었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내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남편은 입안에 넣고 씹던 밥과 고기 반찬을 식탁 위로 더럽게 뱉어내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크게 터뜨렸다. 60 처먹은 년이 이제 와서
사회 나가서 뭘 하겠다고 주책을 부리냐며 돈 날려먹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서 내 밥이나 똑바로 차리라며 남편의 날카로운 고함이 거실 사방에 울려 퍼졌다. 붉어진 얼굴로 삿대질을 해대는 남편의 옆에서 자식들 역시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냉정한 시선을 보내며 조롱 섞인 비아냥을 보탰다. 큰아들은 엄마 요즘 젊은 애들이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밍밍하고 촌스러운 반찬을 돈 주고 왜 사 먹냐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세련된 밀키트 주문해 먹는다고 내 무모함을 탓했다. 딸년조차도 엄마가 장사한다고 시장 바닥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으면 내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라며 제 체면만 걱정하는 말을 내뱉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세상 모두가 심지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까지 나를 향해 늙고 무능한 존재라며 쓸모없다는 듯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 지독한 무시와 조롱, 그리고 나를 한낱 밥 짓는 기계로만 보던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은 오히려 내 안에서 죽어가던 마지막 도끼와 오기를 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 시골 손맛으로 내가 너희들 대학 보내고 장가시집 보낸 거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묵묵히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남편의 가시돋친 폭언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 눈여겨보았던 원룸과 외진 골목에 겨우 4평 남짓한 조그만 가게를 덜컥 계약해버렸다. 평생 내 이름 석자로 된 통장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 없던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이 박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고 간판을 올리던 날 밤이었다. 나는 불이 꺼진 텅 빈 가게 조리대 앞에 홀로 주저앉아 차가운 스테인리스 상판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엎드려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와 어머니로만 숨죽여 살았던 내가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 어두운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뜨겁고도 서러운 눈물이었다. 남편은 내가 정말로 가게를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안의 모든 가구를 발로 차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내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장사치 노릇을 하려 하냐며 내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위협했다. 급기야 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친정엄마의 마지막 유품인 금가락지를 찾아내어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그 알량한 금붙이 몇 푼 때문에 집안을 망쳐먹는 년이라며 나를 향해 침을 뱉었다. 어두운 아파트 화단 바닥을 손으로 훑으며 흙투성이가 된 엄마의 반지를 찾아 품에 안았던 그날 밤, 나는 이 집구석의 인간들과는 절대로 같은 하늘을 뒤집어 쓰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내 몸은 이미 남편이 남긴 지독한 폭언의 상처로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그 서러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심장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었다. 물을 썰고 배추를 씻을 때마다 그날 밤 화단 바닥에 차가운 흙 감촉이 떠올라 나는 칼을 쥔 손에 더 악착같이 힘을 주곤 했다. 요즘 환갑이 넘은 60대 초반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못 만지고 컴퓨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아주 커다란 편견에 불과했다. 나 역시 매일 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찾아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주고받으며 배달 앱 주문 시스템 정도는 며칠 만에 금방 손에 익혔다.
기계를 만지고 주문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진짜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 시장의 영악하고 차가운 시스템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저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국산 농산물만 고집하고 매일 새벽 가락시장에서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며 몸을 아끼지 않았다. 인공 조미료는 단 한 톨도 넣지 않고 오직 멸치와 디포리를 푹 우려낸 육수로 정직하게 반찬을 만들면 손님들이 그 진심을 대번에 알아줄 거라 그렇게 굳게 믿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배달 앱이라는 거대한 전쟁터는 손맛이나 정성 따위가 통하는 그런 낭만적인 공간이 결코 아니었고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냉혹한 판이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돈을 쏟아부으며 배달앱 상단에 여러 개의 광고 깃발을 꽂아대는 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화려한 상술에 밀려 내 가게는 노출조차 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을 아무리 밑으로 내리고 내려도 내 반찬 가게 이름은 보이지 않았고 손님들이 내 음식을 맛볼 기회조차 박해당하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겨우 하루에 한두 건 주문이 들어와 기쁜 마음으로 눈물겨운 정성을 다해 음식을 포장해 보내도 돌아오는 것은 내 가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날카로운 칼날뿐이었다. 요즘 젊은 자취생들 입맛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밍밍하고 싱거운 늙은이 손맛이다라며 대놓고 모욕을 주는 배달 앱 속 젊은 진상들의 차가운 별점 테러가 이어졌다. 심지어 반찬 통 뚜껑에 매운 찌개 국물이 아주 미세하게 한 방울 샜다며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별점 1점을 남기는 악의적인 리뷰 앞에서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리뷰 작성 시 고기 반찬 서비스라는 눈물겨운 이벤트를 겨우 짜내어 음식을 보내주면 서비스만 쏙 받아먹고 정작 리뷰는 쓰지도 않고 사라지는 영악한 인간들을 보며 세상이 참으로 차갑고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하루 종일 좁은 주방에 서서 무거운 육수 솥을 나르느라 손목과 발목에 파스를 겹겹이 도배하고 파투가 난 영혼을 이끌고 캄캄한 밤중에 집에 들어오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절망이었다.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은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비아냥거리는 투로 2차 가해를 시작했다. 남편은 일부러 제 핸드폰을 켜서 내 가게 배달앱에 달린 잔인한 악성 리뷰들을 비웃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어주며 내 속을 잔인하게 긁어댔다. 거봐라, 내가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했지. 요즘 기가 팍 싼 젊은 애들이 내까지 뒷방 늙은이 손맛을 알아줄 것 같았냐며 돈만 날려먹고 꼴 좋다며 내 자존감을 바닥까지 처참하게 짓밟아 놓았다. 주방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 마디가 시려올 때까지 물을 썰고 마늘을 지식여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는 가족이 내 불행을 보며 고소하다는 듯 웃고 있는 그 지독한 현실에 숨이 턱 막혀왔다. 내가 배달앱의 별점 하나에 목이 메어 온종일 심장이 가늘게 떨리고 밤잠을 설치며 청심환을 조용히 삼키는 동안 남편은 내 고통을 그저 심심풀이 안주거리로 삼아 즐길 뿐이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당장 내일 아침에는 가게 문을 열지 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거실 구석에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듯 울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독한 오기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내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나는 영원히 남편의 발밑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밥 짓는 노예로 늙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쓰린 속을 달래며 부어오른 무릎에 다시 보호대를 단단히 차고 어두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 주방으로 향했다. 나를 주저앉히려는 가족들의 비웃음과 세상의 불공평한 룰 앞에서 나는 결코 이대로 허망하게 지지 않겠다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질질 깨물며 다시 빳빳한 앞치마 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남편의 악랄한 가스라이팅은 집구석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은 한창 저녁 배달 주문이 밀려 정신없이 반찬을 포장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채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손님들이 반찬을 고르고 있는 가게 한복판에서 남편은 조리대 상판을 쾅쾅 내리치며 내 향해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집구석 밥도 안 차려주고 나와서 늙은이가 돈독이 올라 주책을 떤다며 벌어들인 돈이 있으면 당장 내놓으라고 패악을 부렸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가고 내 얼굴은 수치심으로 까맣게 타들어갔다. 내가 평생을 헌신하며 모셔온 남편이라는 사내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짓밟고 내 일터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잔인한 민낯.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그날 번 현금 몇십만 원을 남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집어던져 버렸다. 돈을 챙겨 들고 낄낄거리며 나가는 남편의 추악한 뒷모습을 노려보며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방 구석에서 오열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수치심은 내가 이 지옥 같은 삶을 반드시 끊어내고 저 인간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리겠다는 가장 지독한 복수의 칼날이 되었다. 나는 배달앱의 더러운 광고비 경쟁이나 잔머리를 굴리는 상술 대신 오직 내 주름진 손끝에서 나오는 진짜 집밥의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요즘 외롭게 홀로 사는 젊은 자취생들이 자극적인 배달 음식과 인공 조미료에 지쳐 진짜 엄마가 해주던 따뜻하고 속 편한 집밥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 숨은 갈증을 간파해낸 것이었다. 나는 1인 가구의 작은 냉장고에 딱 맞춘 소포장 반찬들과 매일 새벽 정성껏 끓여내는 오늘의 국을 질리지 않게 매일 바꾸어가며 준비했다. 그리고 배달 나가는 검은 비닐봉지마다 타지에서 고생이 많아요. 바쁘더라도 밥 굶지 말고 이 국 따뜻하게 데워서 꼭 챙겨 먹어요 라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문장을 흰 종이에 손편지로 일일이 써서 함께 보냈다. 매일 수십 장씩 손목이 마비가 오도록 꾹꾹 눌러 쓴 그 눈물겨운 손편지와 정성은 차가운 모니터 화면 너머에 있던 외로운 자취생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웠다. 그들의 진심 어린 후기가 동네 원룸과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타지 생활하며 잊고 지낸 엄마의 냄새를 맡게 해주는 진짜 눈물 나는 반찬 가게라는 수많은 찬사가 쏟아졌다. 배달앱의 주문 알람 소리가 주방 가득 기적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고 멀리서도 차를 타고 찾아와 줄을 서는 손님들로 마침내 내 가게는 대박 가게로 우뚝 섰다. 통장에 매일같이 수백만 원의 번듯한 수입이 찍히고 내 어깨가 당당하게 펴지자 집구석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큰 소리치던 남편은 슬그머니 내 눈치를 보며 기가 죽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은근슬쩍 내 옆으로 다가와 당신 요즘 장사 잘 되는데 내가 가게 나가서 카운터라도 봐줄까라며 내 성공에 무임승차하려는 그 추악한 숟가락을 얹으려 했다. 그런 남편을 향해 나는 내 평생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차가고도 당당한 눈빛을 똑바로 건네며 아주 나직하게 음조렸다. 내 가게 일은 내 힘으로 알아서 하니까 추잡하게 신경 끄시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밥은 이제 당신 손으로 평생 직접 차려 드세요. 35년 동안 갇혀있던 가스라이팅의 쇠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인생의 완벽한 주도권을 쥐어잡는 최고의 카타르시스 순간이었다. 내 나이 62. 세상이 매겨놓은 늙은이라는 유통기한을 보기 좋게 거부하고 내 두 발로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내 청춘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그렇게 남편의 손을 거절하고 온전히 내 힘으로 가게를 꾸려나간 지 벌써 서너 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 반찬 가게는 원룸가를 넘어 옆 동네 아파트 단지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신기했다. 예전처럼 집구석에서 눈을 떴을 때 느끼던 그 지독한 무기력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방에 불을 켜고 커다란 솥에 멸치와 다시마를 한가득 집어넣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질투를 불러 모았다. 골목 끝자락에서 대형 반찬 전문점을 10년 넘게 운영하던 여자가 있었다. 어느 날 대낮에 그 여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우리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주방까지 밀고 들어왔다. 어디서 굴러먹던 노인네가 남의 상권에 기어들어와서 물을 흐려놓냐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봐요, 할머니 장사 그렇게 상도덕 없이 하는 거 아니라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던 나였지만 이제의 나는 과거의 껍데기가 아니었다. 나는 쥐고 있던 조리용 집게를 싱크대 위로 탕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여자의 표독스러운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상도덕이요? 나는 그쪽 가게가 국산 마늘 쓴다고 거짓말해놓고 뒷마당에 중국산 쌓아두는 거 모를 줄 압니까? 내 입에서 나온 정확한 팩트에 그 여자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나는 30년 동안 살림을 살았던 베테랑 주부였기에 냄새만 맡아도 저 반찬이 어떤 재료인지 귀신같이 알았다. 내가 나이 먹고 만만해 보였나 본데 음식 가지고 장난치며 광고할 시간에 그쪽 집 김치 맛이나 먼저 잡으라고 호통쳤다. 그 여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기어이 두고 보자며 가게 문을 부서질 듯이 닫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단골 손님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며 박수를 쳤지만 보복은 곧바로 시작됐다. 이튿날부터 구청 위생과 공무원들이 가게로 연달아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 가게 주방에 쥐가 돌아다닌다며 허위 민원을 무더기로 넣은 것이 분명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앱에는 조직적으로 동원된 듯한 악성 리뷰들이 매일같이 수십 개씩 도배되기 시작했다. 이 집 반찬 먹고 온 가족이 장염에 걸려 병원에 누워 있다는 치명적인 거짓말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다시 두려워질 만큼 사방에서 압박해왔고 나는 좁은 주방 바닥에 홀로 주저앉아 다시금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 여자의 보복은 단순히 구청 민원에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출근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가게 앞 유리창과 주방 문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오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잔뜩 뿌려져 있었다. 누가 봐도 그 여자가 밤사이에 저지른 추악하고 찌질한 짓이 분명했다. 눈물이 가로막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대걸레를 들고 혼자 그 오물을 치워냈다. 오후에는 구청 위생과 직원이 그 여자를 대동하고 우리 주방으로 직접 들이닥쳐 삼자대면이 벌어졌다. 그 여자는 공무원의 뒤에 숨어 음흉하게 웃으며 이 집은 노인네가 혼자 하느라 쥐똥이 굴러다녀도 모른다며 나를 대놓고 모함했다. 위생과 직원이 주방 구석구석을 하얀 장갑을 끼고 샅샅이 훑어보는 동안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어댔다. 하지만 내 주방은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락스로 대청소를 끝내놓은 무결점의 상태였다. 직원의 손에 낀 흰 장갑에는 먼지 한 톨 묻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공무원은 허위 신고를 한 그 여자를 향해 한 번만 더 장난치면 업무방해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그 여자의 면상이 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텃세도 정직함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확신했다. 내가 위생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밤새 주방 타일을 락스로 닦아내며 손톱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일하던 시기, 집구석의 남편은 또다시 기가 살아서 거실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날뛰기 시작했다. 남편은 인터넷 뉴스에 나온 동네 반찬가게 위생 적발 기사를 소리내어 읽으며 나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인간아, 내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시장 바닥 텃세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내까짓게 거기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냐? 배달앱을 켜서 악성 장염 리뷰를 보여주며 자식들 앞길 막기 전에 당장 가게 접고 집구석으로 들어와 밥이나 차리라 했다. 그동안 눈치를 보던 자식들마저 장염 소문이 나자 부끄럽다며 등을 돌렸다. 큰아들은 뉴스에 나올까봐 무섭다며 아빠 말대로 권리금 건질 수 있을 때 가게를 정리하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가장 믿었던 피부치들마저 주변의 음해와 남편의 독설에 동조해 나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현실이었다. 30년 동안 쌓여온 세월의 서러움이 분노로 변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나는 내 눈물을 닦아내던 걸레를 거실 바닥에 사정없이 내팽개쳤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던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쳤다. 내가 평생 당신 밑에서 숨도 못 쉬다가 겨우 내 이름 석자 찾아서 숨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고 울부짖었다. 남편은 리모컨을 쥔 채 얼어붙었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무차별적인 음해와 텃세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주방에 커다란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배달앱 공지사항에 주방의 실시간 조리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손님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버렸다. 매일 새벽 가락시장에서 영수증을 끊어오는 국산 농산물의 영수증 내역과 당일 제조해서 당일 폐기하는 반찬들의 신선한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했다. 그리고 장염에 걸렸다며 허위 리뷰를 남긴 악성 계정들을 향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문을 써붙였다. 예순이 넘은 늙은이라 법도 모르고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겠지만 나는 매일 밤 눈이 충혈될 때까지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법률 상담을 공부했다. 내 당당하고 투명한 전공법은 익명성 뒤에 숨어 나를 괴롭히던 상인들의 추악한 음해를 박살 내버렸다. 허위 리뷰를 쓰던 계정들은 고소 경고문이 올라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글을 삭제하고 도망쳤다. 구청 위생과 공무원들조차 우리 가게의 완벽한 청결 상태에 감탄하며 모범업소로 추천해주기에 이르렀다. 단골 자취생들이 오히려 나서서 이 집 반찬은 100% 진짜라며 내가 6개월째 여기서만 사 먹는데 속이 제일 편하다는 리뷰를 달아주었다. 거대한 음해의 파도를 이겨내자 매출은 전보다 2배 이상 폭발했고 가게 앞은 손님들의 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가게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시장 골목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서자 내 통장에는 남편이 벌어오던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이 매달 찍혔다. 이제 명절이 되어도 나는 시골 시댁에 내려가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지 않았다. 당당하게 내 돈으로 최고급 호텔을 예약해 가족들을 당당하게 불러 모았다. 내 번듯한 자금력과 기세 앞에 나를 무시하던 자식들은 고개를 숙이며 엄마 힘들면 무리하지 말라며 뒤늦은 효도 타령을 해대기 바빴다. 특히 집구석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나를 가스라이팅하던 남편은 내가 집에 들어오면 안절부절 못했다. 어느 날 밤 은퇴 후 용돈이 궁해진 남편이 내 눈치를 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돈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다. 평생 영수증 100원짜리까지 검사하며 나를 짓밟던 인간이 내 손끝에서 나오는 돈 몇십만 원에 목을 매는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묘한 슬픔과 함께 지독한 카타르시스가 밀려왔다. 나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남편의 발밑에 툭 던져주었다. 그리고 평생을 가슴속에 품어왔던 마지막 출사표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세상에 나직하게 건넸다. 내 나이 62. 당신들은 내가 뒷방에서 조용히 늙어 죽기를 바랐겠지만 나는 오늘 내 손으로 내 청춘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다시 열었어.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오직 나 하나뿐이니까 똑똑히 기억해. 세상이 강요했던 노인이라는 나약한 족쇄를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내 주름진 손으로 당당하게 내 삶에 주도권을 움켜쥔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남편의 자존심을 발밑에서 짓밟아 놓은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안방에서 걸걸한 기침을 뱉으며 물 가져와라, 밥 차려라 소리치던 남편은 없었다. 대신 내가 출근 준비를 하려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느새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냄비를 얹어 내가 먹을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어설픈 솜씨로 사과를 깎아 접시에 받쳐 들고 왔다.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이거 먹고 힘내서 다녀오라며 내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웃어 보이는 남편. 평생 대기업 부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가스라이팅 하던 사내에 그 얄팍하고 나약한 진짜 밑바닥이었다. 남편이 건네는 사과 조각을 입에 넣으면서도
내 가슴 속에는 미련이나 고마움 대신 차가운 실소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돈줄을 쥐고 있는 마누라에게 하루아침에 꼬리를 내리는 그 처세술이 징글징글하게 찌질해 보여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나의 홀로서기는 겨우 집구석 남편 하나 무릎 꿇리는 것으로 안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우리 가게는 이제 동네 조그만 반찬 가게가 아닌 인근 지역 전체에서 주문이 쏟아지는 상징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4평짜리 좁은 주방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서서히 시작했다. 내 나이 62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바쁘게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가게가 대박이 나고 공장형 주방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자식들의 태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동안 명절이나 되어야 마지못해 얼굴을 비추던 큰아들이 주말마다 고급 영양제와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아들은 내 어깨를 주무르며 은근슬쩍 엄마 요즘 장사 규모가 커지는데 법인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아낀다더라며 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엄마 밑에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우고 가게를 체인점화 시켜보겠다는 뻔뻔한 제안이었다. 시댁 눈치 보며 엄마를 창피해하던 딸년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반찬을 얻어가며 시어머니가 엄마 반찬을 너무 좋아하신다며 살가운 딸 노릇을 해대기 바빴다. 내가 돈이 없고 무능한 노인네였을 때는 귀찮은 짐짝처럼 취급하며 아빠 성격에 무조건 맞추라던 자식들이었다. 이제 내 통장에 수억 원의 자금이 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CEO 대접을 받자 나를 위대한 어머니라 치켜세우며 그 단물에 숟가락을 얹으려 혈안이 된 것이었다. 조리대 앞에 서서 반찬을 담다 나를 향해 알랑방귀를 끼어대는 내 피부치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서 흐르는 핏줄의 정 대신 오직 돈 냄새를 쫓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잔인한 민낯이 똑똑히 보여 가슴이 시렸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가 배 아파 낳아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기에 그 서글픔과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팠다. 나는 나를 돈줄로만 바라보는 자식들을 향해 단 한 푼의 자금도 가게의 지분도 넘겨주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큰아들이 법인 회사 서류를 들이밀었을 때 나는 그 서류를 아들의 얼굴 앞에 그대로 내던져 버렸다. 내가 내 장사를 촌스럽다 무시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자식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 체면이 깎인다며 장사를 말리던 딸에게도 앞으로 내 가게 반찬은 단 한 통도 공짜로 가져갈 생각하지 말라며 문 밖으로 쫓아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며 돈 좀 벌더니 독해졌다며 원망하는 자식들.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 나는 돈을 벌어보니 비로소 너희들의 진짜 속내가 투명하게 보인 것뿐이라며 차갑게 웃었다.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를 가두고 착취하던 남편과 자식들. 그들이 나를 향해 던졌던 가스라이팅의 족쇄는 내가 힘을 키우자마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부서져 내렸다. 나는 자식들에게 빼앗길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세상에 더 어둡고 외로운 곳에 값지게 쓰겠노라 다짐했다. 반찬 배달을 다니며 눈여겨보았던 원룸가의 독거노인들과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매달 정기적인 반찬 나눔 기부를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을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위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가게 지분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내 선언에 자식들은 급기야 주방에 손님들이 가득한 대낮에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조리대 위에 놓인 반찬통들을 바닥으로 다 엎어버릴 듯이 소란을 피우며 엄마가 어떻게 자식 새끼 앞길을 막냐고 소리쳤다. 딸녀는 옆에서 손님들을 향해 우리 엄마 돈 벌더니 눈이 뒤집혀서 자식들도 모른 척하는 독한 년이라며 가게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내가 평생을 헌신해서 키워놓은 내 자식들이 가장 잔인한 적이 되어 내 가게를 난도질하는 모습, 지켜보던 손님들과 직원들조차 혀를 차며 자식들의 천박한 태도에 손가락질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주방 이모들에게 지시해 경찰에 영업방해로 즉각 신고를 넣었다. 진짜로 경찰차가 가게 앞에 들어서고 파란 제복의 경찰들이 자식들의 팔을 붙잡자 그제야 아들과 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경찰관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인간들 영업방해로 고소할 테니까 당장 내 가게 밖으로 끌어내달라고 단호하게 외쳤다. 엄마를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자식들의 뒤통수에 나는 내 인생에서 자식이라는 두 글자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나의 정기적인 반찬 기부 활동은 동네 주민들을 넘어 지역 사회와 지역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다. 62의 나이에 홀로 서기에 성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사장님. 텔레비전 뉴스 인터뷰 카메라 앞에 빳빳하게 풀을 먹인 앞치마를 입고 섰을 때 내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었다. 평생 집구석 부엌대기로 살며 내 이름 석자 불려본 적 없던 정수기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카메라 렌즈 뒤에서 빛나고 있었다. 뉴스 방송이 나간 날 밤 우리 반찬 가게의 주문은 폭발을 넘어 전국의 모든 서버를 다운시킬 기세로 밀려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감동적인 손편지들이 매일같이 가게 문틈 사이로 수십 통씩 쏟아져 들어왔다. 내가 젊은 자취생들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위로가 부메랑이 되어 수만 배의 커다란 감동으로 내 늙은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고 있었다. 장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세상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연대감. 그 벅찬 희열 앞에서는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남편의 폭언도 자식들의 배신도 그저 지나가는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질 뿐이었다. 가게 오픈 1주년이 되던 날 나는 마침내 넓고 쾌적한 건물로 가게를 공식적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내 지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형 조리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창밖에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했다. 집구석에서 리모컨만 쥐고 살다 이제는 내 비서 겸 운전기사 처지가 된 남편이 조심스럽게 내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자식들은 이제 감히 내 앞에서 돈 타령이나 지분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한 채 멀찍이 서서 부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나이 62 혹은 63. 세상은 나에게 이제 그만 무대 뒤로 물러나 얌전히 늙어 사라질 준비를 하라고 강요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주름진 손과 악과 깡으로 다져진 뚝심 하나만으로 그 잔인한 편견의 벽을 완벽하게 부수어 버렸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화려한 말장난이 아니라 피와 땀이 낭자한 내 삶의 궤적으로 세상 앞에 똑똑히 증명해낸 것이다. 내 인생의 찬란한 황금기는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던 과거가 아니라 온전히 내 힘으로 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시니어들에게, 그리고 나이 듦이 두려워 주저앉아 있는 모든 외로운 영혼들에게 당당하게 외치고 싶다. 당신의 유통기한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이다. 내 주름진 손끝에서 피어난 위대한 기적은 오늘도 거침없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찬란하게 전진하고 있었다.